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정치 주치의 신현영 의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의원님? 그렇네요. 네. 2주 만인가요? 그렇죠, 2주 만입니다. 예. 네, 의원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아유, 근데 지금은 휴가철이긴 한데 날씨가 예. 너무 더워가지고 예, 예. 사실은 방 안에 있는 게 휴가를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오기 전에 뭘 의원님께 첫 질문을 드릴까 생각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4일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지금 반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둘러봤더니 첫 번째로 주식시장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어요. 기자회견 때. 예. 그러니까 3천선을 돌파했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반도 체계가 좀 안정화됐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민생 소비 쿠폰 혹시 받으셨나요? 받았죠. 15만 원. 저는 첫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좋아했는데 어쨌든 예. 그리고 KTV 영상이 무료로 개방된 것도 뭐 소소하지만 큰 의미가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노동시장이 대통령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SPC와 오늘은 또 포스코 ENC 때문에 그런데 예. 그 SPC의 경우 그동안 그 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가지고 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예, 예.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는 그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SPC가 며칠 만에 바꾼 지 혹시 아세요? 이틀 만에. 네, 맞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예. 아, 대통령이 현장에 가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SPC 뭐 유명하잖아요. 국진이빵, 예. 포켓몬빵. 그리고 그 계열 워낙에 베스킨라빈스부터 해가지고 그 헤비포인트 받는 그 계열들이 예. 다 SPC거든요. 엄청난 대형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여러 가지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계속 윤석열 거부권으로 인해 갖고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또 SPC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언제? 새벽 2시? 예. 밤 12시간 근무하는 2교대 근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빵기계에 끼었다 보면은 이게 사망,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인 것인데 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소년공무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자 출신 그리고 이런 산재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 피해자죠. 부분을 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현장에 달려갔고 그렇다면은 12시간씩 2교대 하는 근무의 문제점. 특히 밤새서 근무하는 경우에는요. 사실 병원에서도 저희가 3교대 하거든요. 예. 밤새 근무할 때 새벽 근무나 아니면 정말 밤 근무할 때는 정신이 몽롱할 수 있어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음주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페이퍼가 있을 정도로 정신이 맑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조그만 사고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12시간씩 주 4회 근무하면 48시간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시간 근무 규정은 맞추는 거지만 이건 너무 과도한 근무이다.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빨리 내라라는 재촉을 했었고 이틀 만에 SPC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앞으로는 그 야간 근무를 12시간 아니고 8시간. 예. 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최소화하겠다라는 여러 대안을 하면서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뭐 624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이런 산재 사망 사고에 있어서의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안전장치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구나. 이러면 상당한 그래도 성과이지 않을까. 우선은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하신 많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와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과 함께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한 그 발언 중에 그게 좀 가슴에 와닿던데 그 한 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혹시 그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참 저도 그 가슴에 와닿던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챙기니까 늦게나마 이제 그 산업재 현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포스코 ENC인가요? 여기에서 또 그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는데 포스코 ENC가 지금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 살인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네. 대통령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좀 심하게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 범죄라고 살인이라고 규정을 지은 거죠. 어쩌다가 한번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예방하고 문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예방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사망한다. 이거는 그 기업과 회사에서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4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포스코도 한번 현장 가봐야 되나라는 네.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오늘의 국무회의에서 생방송으로 얘기를 하신 만큼 이런 SPC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었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장들 앞으로는 제도 마련 그리고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아주 이 부분에 타협이 없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그리고 투명한 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첫 공개했는데 장관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서로 손을 들고 막 질문하겠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 그리고 다 비공개 전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아니면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밀하게 은밀하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이 상당히 조금 떨어졌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방송으로 국민들한테 어느 부처의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선 대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한다라는 면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그런 상황들이 더더욱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KTV도 이제는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기자간담이나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이 이제 모든 미디어들한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 또 라이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더 빠르게 전달받고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유정 대변인 그 브리핑 때도 보니까 기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할 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오보입니다. 바로 그래버려요. 그래요. 자료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쇼츠로 돌아다니는 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어느 매체에 누구입니다를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들어가잖아요. 질문 중에 어거지인 거 아니면 카드라 통신 듣고서는 제대로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러고서는 막 그냥 공격적인 질문하는 그런 일부의 그런 기자들은 앞으로는 이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다 심판하고 저 기자는 실력 있네. 저 기자는 정말 송곳 질문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돌아가면서 똑같이 5분씩 똑같이 7분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질문을 잘하는지 결국에는 제한된 시간에 핵심을 파고들고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거 그게 바로 의정활동의 매우 중요한 실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부와 정부의 자료 요구와 그리고 정말 직전에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연습까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의 기자의 책무성도 더 강화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원님도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 때는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좌관이랑 연습도 하고 그러시나요? 실제로 국감 같은 경우에 보통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7분 한 바퀴 돌고 5분 또 2바퀴 돌고 3분 돌고 그러면서 추가지를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반까지 되는데 질문이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3번 더 추가로 하고 싶으면 4번, 5번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컨텐츠가 많아야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질문을 하면서 해당 부처 장관이나 아니면은 담당자들한테 정말 핵심 질문을 해야지 기자분들도 기사 많이 써주시잖아요. 저희는 결국에는 의원들 의정활동은 기사량에도 나름의 그런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질문을 제한된 시간에 핵심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질문을 한 10개 마련하잖아요. 근데
앞에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 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빡빡 지워. 그리고 이거는 뒤로 넘어가. 그 다음 거, 그러면은 우선순위 이렇게 바뀌고 그래가지고 나만의 첫 번째 질문을 얼마나 소중한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언론사 못지않게 헤드라인과 썸네일을 잘 뽑기 위한 키워드 준비를 많이 한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그 뭐죠? 국정감사나 예. 그 저기 뭐 예를 들어 법사위 전체 회의를 보면 어느 의원이 이제 A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의원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조금 전에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두 분의 생각이 같았는데 먼저 하신 분이 그 질문을 해버리니까 난감한 경우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또 때로는 팀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아, 예. 먼저 하는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장관이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거는 추후에 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B 의원이 그 다음에 세부 질문을 들어가서 살리고 하면서 장관님을 어떻게 보면 곤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미비점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팀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팀킬. 예, 저희가 살리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질문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더 먼저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한 번씩. 예. 만약에 내가 오늘 제일 먼저 질문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맨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로테이션식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참 미디어 변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지상파 방송만 있어가지고 지상파 방송은 말 그대로 시간에 한정을 받았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도 마음껏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또 시청자들은 그걸로 판단을 하고 또 심지어 기자 브리핑까지 다 공개하고 일일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면 감시받는 세상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공적 책무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오면은요 무식이 소위 말해서 곧바로 탄로나는 그런 예.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량과 속도전입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너무 겉핥기로 가지 않고 또 그 와중에서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많은 정보와 사건과 사고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꼭 해결하고 가겠다. 그런 면에서 노동부 장관도 임명을 그 민주노총의 전 출신 간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는 보면 이 노동 문제가 계속 산재 사망이 계속 나올수록 이 야간 노동 그리고 불규칙한 노동 이게 건강에 매우 해악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도 음주, 알코올 어느 정도의 그런 취한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보고되고 있는 걸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10%에서 15% 사이에 야간 노동자들이 심야에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의학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발생도 유병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우울이나 수면 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의 관리가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암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야간 노동을 2A 정도의 발암 물질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예. 그만큼 야간 노동은 최소화해야 되고 만약에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면 충분한 근무 환경 그리고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정치 주체이답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도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왜 그게 건강에 좋은지도 짚어주시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전 국민이 쿠폰을 받았는데 그 10만 원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최근 1심 법원이 그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해라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또 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배상 금액만 10만 원 치면 이제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다라는 거를 지금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 그리고 이게 1심에 의해서 2심, 3심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 국민들은 말 그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 문제는 윤석열 부부의 재산이 5조 원에는 크게도 못 미치는 지금
80억이잖아요. 80억. 그러니까 79억 9천만 원이라 하는데 본인 예금이 한 6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김건희 씨 재산이다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재산 피해보는 걸 아주 싫어하니까 이혼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6억에 불과한데 이 6억으로 어떻게 5조 원을 주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됐을 때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예. 연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 하시죠? 예, 그래서 이미 심리적인 그런 결별은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괜히 비상계엄해가지고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여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게 됐고 삼특검이 발행을 되면서 본인도 지금 16가지 안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예. 정말 지금 열심히 16가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느라고 머리 쥐날 거라고 안 봐도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소환 이제 8월 6일 날 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저차 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 근데 지금 10만 원씩만 한 거잖아요. 10만 예. 원씩 해서 5조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10만 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법원에서는 그 1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이거 만약 더 주면 저기 정부 거덜납니다 예산 윤석열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요. 법원에서는 예. 최소 10만 원으로 최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번에 사실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기각이 됐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사실 최순실 씨가 국정 개입 정도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나 연관성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취약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이런 판례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고 위법한 것들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있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받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건데요. 2022년 8월 30일에 이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전원 합의체에서 뭔가 판결이 하나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때는 안 되고 이번에는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위헌 위법이 명백하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요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긴 했는데 지금은 최소 10만 원이기 때문에요. 예. 1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본인의 입장을 사실은 소송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현장에 그날의 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갔던 시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받고 계속해서 그 탄핵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열심히 그런 했던 물리적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실제로 비상계엄하면서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경찰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피해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무리한 직권남용으로서 오더를 받고 사실은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계엄 사령관들 중에서는 정말 평생 그래도 군인 활동하면서 정년퇴직하면은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옥 가게 되고 소송에 걸리고 재판하게 되고 이런 많은 상황의 피해의 원인이 지금 윤석열 그리고 지금은 내란 공범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 주동자들이 뭐 이상민 지금 장관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 이런 사람부터 계속 발라질 텐데 그러면 정말 모의를 주동한 사람과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 사람들과의 상황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면 금액에 대한 스케일도 꽤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하여튼간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예금이 몇 없잖아요. 근데 예. 김건희 여사 우선 예금 50억.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30억. 그 다음에 또 이게 양흥에 있는 부지 6억 원 등등 여러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정황이 잡힌다. 그 개연성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손해보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의 재산들에 대해서는 이쯤이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많잖아요. 뭐 목걸이도 있고 6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목걸이, 예. 샤넬 12개, 그 12개, 구두도 있고 아마 명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명품에 대한 그러니까 중고품 거래하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일부는 또 그러기에는, 확보할 수도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5조 원이 엄청난 돈이긴 한데 예. 다 탈탈 털리겠네요 그러면. 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죗값을 국민들한테 사죄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재판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상황 논리로만 그리고 여론 선동을 통해서 구구 선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5조 이상의 값어치에 대한 본인의 그런 사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진짜 5조 이상의 피해를 국민들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뭐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윤상현 의원의 그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2022년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잘 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래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이제 그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는데 그 당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특검에 갔더니 이게 좀 말 그대로 쫄린 거잖아요. 쫄하니까 사실을 이제 추궁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계획과 관련해서 그간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그 장제원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는 재확인 전화까지 받았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완전히 바뀌긴 했으면서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황 그렇죠. 논리를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예. 24년 10월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거 해라 예.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작년 12월에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그 할아버지 했어요. 발언? 네, 할아버지 발언.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특검도 이제 시작됐는데 이러다가 같이 윤석열이랑 골로 가겠네? 골로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와서 팩트는 이겁니다. 진실은 이겁니다라고 전향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김성훈 차장부터 해가지고 김성훈 차장,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계속 뒤바꾸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세상이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구나를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번에 그 특검에서의 조사 진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재확인 전화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장제원 의원이 먼저 얘기했고, 먼저 얘기했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애매하게 진술을 하면서 마치 김영선을 공천해줘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장제원의 전화를 확인시켜주는 정도로 턴다운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통령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영선 공천에 대한 청탁 받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일부의 그 해명을 이런 방식으로 비껴나가는 것 플러스 하지만 내가 전화를 받았지만 공관위원회에 전달하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한 내가 뿌락자 역할을 한 적은 없다. 위원장으로서 나는 당당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미꾸라지 그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윤 의원이 돌연 작년 12월에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예, 명태균 씨의 그 핸드폰, USB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로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때 휴대폰 바꿨고 이번에도 사실 압수수색 당하면서 휴대폰 뺏겼고 그런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줬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JTBC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니까 그때 비밀번호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조여오고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빠져나가려고 또는 거짓 해명했을 때는 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는 있는 그대로 협조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런 모습들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리고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인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특검이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윤상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 그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니까 당시에 그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제때 출석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좀 막아달라.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다시 법사위에 와가지고 이춘석 위원장한테 이거 위원장님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춘석 의원이 딱 잘라 말했죠. 위원장이 그거 못한다 어떻게 하느냐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야당에서는 이거를 뭐 국회의원 뭐 탄압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윤석열 의원 건도 지금 이렇게 뭐 특검에서 진술한 논리도 보면은 장재원 의원은 장재원 예. 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재원 의원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렵죠. 어려우니 예. 그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하나의 정황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사실 저희도 뭐 야당 때 당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상당한 압수수색 많이 당하면서 위화감을 느끼긴 했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특검이 하는 거다. 예. 그리고 특검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우리 뭐 직결하자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 몇 명 왔습니까? 20명 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서 소수만 모였다는 얘기는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뭐 당대표를 바꾼다 전당대회 한다 이러면서도 여러 가지 힘겨루게 하면서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개혁파나 쇄신파들에 대해서는 이 정말 그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런 당정 개입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책임 있는 사람은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됐는데, 그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지금 공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도 그 천하람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그 7불사 회동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모양입니다. 7불사 회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24년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당시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천하람 원내대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인즉슨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씨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면서 그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시 그 이준석 의원과 그 김종인 그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비공개 논의를 했는데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이걸 거절했다는 건데, 천하람 그 의원은 이번에 그 검찰의 그 국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적 망신주기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좀 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 그 트럼프 관련해서 통상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깃으로 이준석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음모론의 정치적인 그런 그 레파토릭에 네. 지금 쌓여 있는 게 아닌가 개혁신당이. 실제로 근데 개혁신당이 라이브로 그걸 중계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억울하다고. 아니 그 미국 관세 협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세대로 하는 거고 예. 특검은 특검대로 돌아가는 건데 특검도 지금 3개의 특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권이 뭐 좌지우지하겠습니까? 특검은 특별검사가 독립적인 권한 지위를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수사하는 거죠. 근데 다만 뭐 기간이 150일, 180일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말까지 하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빠른 수사와 그런 속도전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 이번에 선출됐는데 그 선출되자마자 다음날 했다고 이게 교모하게 맞아떨어지고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새벽에 했다고 또. 그렇죠. 네, 새벽에. 6시에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모선으로 정치적인 뭔가 레파토리를 만들고 싶긴 하겠지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니 해외 출장할 거 사실 그 압수수색 기간 조정해갖고 그날 간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의 사전에 협의가 되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갖고 그날 간 것인데 그거를 또 그렇게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고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이준석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보궐선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 개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그런
공천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개입에 대해서 얼마나 공범으로서의 조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수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42번 총선에 대한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이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에 압수수색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의 그런 재보궐선거에서의 그 의창 창원 지역구에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런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역할이 꽤 크게 관여가 돼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정황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언론에 그 명태균 씨와 이준석 당대표의 그 카톡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당선인 쪽에서는 창원을창 경선 실시하라고 왔다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정황을 명태균 씨한테 알려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명태균이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단일 이제 후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비공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준석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창원에서 이기는 그 여론조사 가져와라 라는 카톡 정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선의 단수 공천을 위해서 당대표인 이준석도 나름의 역할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실제로는 그런 수사와 조사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하나의 단계였기 때문에 너무 개혁신당이 이번에 그런 전당대회랑 연결해갖고 정치적인 그런 수사로서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오셨네요.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해 오시고.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에 특검에 3특검에 대한 이슈도 많고 예. 과거의 것으로 들어가면은 차곡차곡 이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 워낙에 중요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다른 걸로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와, 공부를 엄청 하십니다 지금.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와. 그러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슈가 요즘에는 정말 너무 특히 여당이 되다 보니까 예.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책적인 이슈 플러스 정치적인 사건, 거기다 특검, 거기다가 수많은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말하면서도 틀리는 것들이 있으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특히나 편집하실 때 고생하시잖아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하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죄송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올바르게 얘기해볼까 노력하는 일환이라고 얘기해 공부를 주십시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예. 이번에는 목걸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제가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알게 될 줄은 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모님한테 한번 선물하실 생각은 저는 지금 반클리프가 뭔지 처음에 다행히 저희 와이프도 모르더라고요.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큰일 났네요. 소시민이라 몰랐는데 그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의문의 일승. 제가 보기 요즘 의문의 일승은 확실히 반클리프 목걸이입니다. 이 김건희 씨 때문에 심지어 남성인 저까지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알게 된 거예요. 반클리프 씨 세공사가 무덤에서 웃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 반클리프 목걸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원님? 이게 되게 역사적인 브랜드죠.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반클리프라는 목걸이가 사실은 세공사 이름입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1896년 프랑스 파리에서 네덜란드 세공사인 반클리프 씨가 브랜드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유명해지는 계기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1956년 할리우드 스타에서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라는 분의 결혼 예물 세트로 받게 되면서 한번 화제가 돼요. 왕비의 선물. 유명한 스타였는데 왕비가 되면서 나 이거 예물 받았어요. 근데 반클리프예요. 하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뿐만 아니라 이란의 왕가도 이 반클리프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오드리 헵번, 이분이 또 로마의 휴일에서 유명하잖아요. 이 목걸이로 아름다운 목선을 또 내놓으면서 이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유명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몇 명 손에 꼽는 왕가, 왕실, 그리고 셀럽들, 스타들만 할 수 있는 목걸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에서 목걸이를 딱 하고 나오니까 나도 이제 공주야, 왕비야, 황제야. 나도 오드리 헵번
레벨로 등극했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 취임식 때도 반클리프의 이 팔찌를 팔찌. 김건희 씨가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반클리프의 사랑은 김건희 씨 나름 이 언더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찐 반클리프군요. 예. 근데 모조품을 샀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정가가 6천인데 모조품도 600만 원이라면서요? 예, 5, 600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모조품 치고. 모조품만 받아도 사모님이 좋아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근데 뭐 그럴 일 없으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그 김건희 특검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첫 해외 순방 그러니까 나토죠. 그 당시에 그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목걸이를 지금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지금 모조품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오빠한테 모조품 목걸이를 사줬고 그걸 순방 때 잠시 빌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편의 코미디였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특검이 이 목걸이를 찾은 장소가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는데 혹시 오빠 있으십니까? 저는 오빠 없어요.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네. 제가 우리 오빠한테 6천만 원짜리를 사줄 수 있나? 첫 번째 그 의심이 갔고. 5, 600짜리 사준 거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5, 600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모조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5, 600짜리를 사줬을까? 아니 사줬는데 그냥 사주면 모르는데 지금 오빠 이거 작아야라고 하면서 모조품이라고 사줬다는데 그게 60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이걸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그 법적 논리 공방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상황을 지금 계속 설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서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을 때 샤넬 구두 예. 12켤레 예. 발 사이즈는 260. 예. 근데 예전에 유모 행정관이 사실 그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통해 가지고 받은 샤넬백을 실제로 교환을 했는데 교환했을 때, 그때 그때는 교환했던 구두의 사이즈는 250. 25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된 그 발 사이즈가 아니다. 아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는 260이다라고 열심히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샤넬 구두도 그렇고 반클리프 이 목걸이도 그렇고 상당히 변호인단과 치밀한 논리로 인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실제로, 의혹이 일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은 여성들이 뭐 발이 크다고 하니까 255일 수도 있어요. 발 사이즈가.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꾸겨서 오면은 250도 신을 수 있고요. 아니면 넉넉하게 신으면 260도 신을 수 있고요. 가끔씩은 밑창 깔고서는 뭐 그렇게 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령 비어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의 지금 위법한 부분,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없다. 거에 대한 스토리 만들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인한테 빌렸다. 라고 얘기했다가 근데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오빠야. 오빠였다. 근데 그게 모조품을 사줬다가 내가 다시 받은 거야. 잠시. 근데 그것을 장모님 댁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오빠의 장모님.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토리가 가는 건데 특검이 이 사안 논리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상당히 치밀하게 팩트 체크와 여러 가지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특검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제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진품으로 나오게 됐으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이야기들이 김건희 씨의. 예. 김건희 씨의 정말 예,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가품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대한민국 10대 강국의 그런 품격. 예. 영부인으로서의 나토의 정상회담에서의 짜가를 메고 갔다. 이거는 뉴욕타임즈나 아니면 여러 BBC 방송에서도 대서특필할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기 근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예. 지금 대한민국의 품격은 버리고 자기의 살아갈 수 있는 법적 논리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처벌을 받을 것이냐. 저 같으면 처벌을 받죠.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한때는 정말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방식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고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네요. 예, 이제 수사, 구속, 예. 감옥.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 그 진품이라면 그 허위 재산 신고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악착같이 지금 모조품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 결국 특검에서 다 밝혀지겠죠.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검에서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실 건진 법사가 지금 했던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또 다른 것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영수증도 통일교 압수수색하면서 나왔고, 째로 또 반클리프 목걸이는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해 나가면서 가야 될 텐데요. 16개 안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광범위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그만이 아직도 많았잖아요. 해야 될 게 예,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양평 공흥지구도 있죠. 뭐 평택항 얘기도 있고요. 예.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김건희 씨로 몰릴 거긴 한데 몰릴 거예요. 인천 세관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빨리 8월 6일에 나와서 한 번에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빠른 결단을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추강호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씨가 특검에 불려 나온 다음 날이 예. 구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당일날 아니고 다음 날. 그 다음 날. 예. 예.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뭐 지켜봐야겠는데. 자, 어쨌든 그 아까 말한 대로 김건희 특검의 그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지 국민들의 관심인데, 전 어쨌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알게 됐다는 건 참 씁쓸합니다. 이거를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클리프의 목걸이를 알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목걸이가 6천만 원짜리가 있고 예. 그 이상의 고가의 장신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저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모조품인데도 600만 원짜리다. 그게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간에 재산신고 누락에 의한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으로 어떻게든 받은 거냐 했을 땐 뇌물죄까지도 지금 특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팩트 체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